우리 페이지 124페이지 봅시다. 124페이지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나와 있죠? 거기가 맞나? 맞지? 페이지 124페이지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에 대한 얘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먹이 사슬 뭐였지? 자, 뭐 있었니? 밑에 생산자의 벼가 있었죠. 우리 예를 들은 게 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죠. 녹색 식물. 얘를 갖다가 이제 누가 뜯어먹냐? 그죠? 유재석 아저씨 메뚜기가 뜯어먹죠. 이 메뚜기가 뜯어먹어. 메뚜기는 또 누가 잡아먹어? 개구리, 이 큰 개구리가 잡아먹죠. 또 이 큰 개구리를 또 누가 잡아먹니? 뱀이 잡아먹지. 이 뱀을 또 누가 잡아먹니? 부엉이가 잡아먹어요.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일렬로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해요. 먹이 사슬. 이렇게 가면 이쪽에다 쓰자. 요게 이제 먹이 사슬이지.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벼를 생산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뚜기가 뭐 1차 소비자 정도 되겠죠.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되죠. 최종 소비자. 물론 이제 부엉이를 또 사람이 잡아먹기도 하지.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이 메뚜기가 만약에 뭐 병이 걸려서 죽었대. 그죠? 이 개체수가 좀 감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먹을 게 없잖아. 개구리가 가오 빠지게 풀 뜯어 먹을까? 이게 쉽지 않죠. 개구리 나는 차라리 메뚜기를 못 먹는 한 풀은 못 먹겠어. 나 자존심 상해.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개구리도 죽죠.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이제 뱀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메뚜기를 먹어? 이게 좀 그렇죠. 풀 뜯어 먹어 뱀이. 그래서 얘도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먹이 사슬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단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중간에 무슨 개체들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정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가 먹이 사슬의 특징이죠. 반면에 이게 이제 벼를 갖다 뜯어먹는 애가 메뚜기 말고 여치라는 애가 있어요. 여치. 근데 개구리가 메뚜기가 참 이렇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거든. 개구리의 주시는 메뚜기였어.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얍삽하게 생긴 여치가 지나가요. 근데 좀 빨라가지고 잡아먹기가 좀 쉽진 않아. 그런데 한번 먹어봤더니 또 새로운 맛이야. 그게 맛은 메뚜기보다는 맛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맛이야. 그래서 개구리가 여치를 잡아먹기도 해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밥을 못 먹으면 뭐예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옛날에 뭐 못 살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딸이 그래요. 야 옛날에 밥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된대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었니 해 밥을.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 라면을. 그랬더니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찾으면 되지 왜 돈을 못 찾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쌀이 없어서 보리밥만 먹고 막 보리밥 먹기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먹은 게 많이 흔하진 않았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해줬죠. 선생님이 새콤한 맛을 보기 위해서 개미 똥구멍 빨아먹었다고. 그죠? 그런 얘기 했었지. 그다음에 단맛을 먹기 위해서 엄마가 손발 위에 올려놓은 설탕 이게 하다가 다 엎어가지고 죽도록 맞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았다고. 근데 어쨌든 여치가 야 메뚜기가 먹을 게 주식이었는데 이게 없으면 여치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치를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기가 땅강아지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땅강아지 혹시 아니? 생긴 모양이 좀 강아지처럼 생긴 땅에 사는 벌레, 곤충 뭐 이런. 그래서 발이 여기에 달려있는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얘도 지표생물이어가지고 굉장히 청정지역에 사는 애야. 동화뱀, 땅강아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청정지역에 사는 애야. 요새 오염돼가지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아마 땅강아지 본 적이 없을 거야. 땅강아지가 여치를 만약에 잡아먹는다고 합시다. 얘 주식이야. 근데 이 땅강아지는요 누가 좋아하냐면 쥐가 잘 잡아먹어. 쥐. 두더지인가? 두더지야? 왜 두더지지? 두더쥐 아니었나? 두더지가 쥐 아니냐? 어쨌든 두더지. 쥐가 맞죠? 얘네들이 이제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얘는 또 누가 잡아먹니? 뱀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사실은 얘네는 땅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쥐가 땅강아지가 없을 때는요 가끔 이제 간식으로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좀 기분이 나빠요. 미끄덩거려서 맛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가끔 땅강아지를 못 잡아먹었을 때는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특히 이 큰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나 두더지가 얘네들 개구리들 잡아먹기도 하죠. 부엉이가 가끔 뱀을 먹어야 되는데 뱀 먹기 전에 뭐 두더지 같은 애들 잡아먹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라면이요.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죠. 이렇게 대체 식품 있잖아.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메뚜기가 없으면 개구리가 여치를 잡아먹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가 어떻게 돼? 땅강아지가 없으면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좀 안정적이 되죠. 하나가 없어져도 대체할 뭔가 먹을 거리가 피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종 다양성이 다양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123페이지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먹이 관계가 바로 그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 우리 먹고 먹히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피식과 포식 관계라고 해요. 상호작용 중에 피식과 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식은 잡아 먹히는 거야. 피식은 먹히는 겁니다. 포식은 먹는 거지. 잡아 먹는 거지. 우리 배부르면 뭐야? 아, 포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잡아 먹은 거야. 포식. 피식은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그래서 포식자, 피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 보면 먹이 관계의 생물의 다양성 나오죠. 그래서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한다.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할 때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이 그물과 영양 단계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 보면 예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매가 여기 매가 부엉이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매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일단 결을 갖다가 메뚜기가 잡아먹으면 메뚜기가 뭐예요? 뜯어먹으면 메뚜기가 1차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었으니까 2차 소비자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개구리가 풀 뜯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개구리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차 소비자였던 애가 1차 소비자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다 해놓은 거야.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매가 나와 있지. 매가 2차 소비자인 개구리를 먹으면 3차 소비자가 되지만 1차 소비자인 토끼를 먹으면 2차 소비자가 돼요. 토끼는 풀 뜯어먹잖아요. 토끼 풀. 그죠? 그러니까 토끼는 1차 소비자잖아. 매가 토끼를 잡았어? 그러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생물의 영양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흐름 나와 있죠. 에너지 흐름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우리가 그래서 보통 얘를 갖다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굵직하게 맨 밑에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최종 소비자가 이제 맨 위에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들지. 밑에 개체수가 많죠. 얘네 전부 더하면 에너지 양도 생산자 밑에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 자 어떻게 된다? 개체수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 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래 생산자가 제일 높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단 달라지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거 뭐가 달라진다? 에너지 효율만 달라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건 효율은 증가한다. 효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전 단계분의 에너지량분의 바로 지금 우리 그 단계 이렇게 합시다. 그 단계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 이게 효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밑에 거보다 만약에 얘 에너지 효율이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예요. 얘 에너지 효율이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아래가 큰데 효율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보면 거기에 에너지 피라미드가 나와 있고 생물 양 피라미드가 나와 있고 개체수 피라미드가 나와 있지. 전부 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이게 탄탄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더라. 효율만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이런 차이값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간에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나오지. 그래서 우리 생태계 그림 기억나죠? 어때 생태계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그렸었잖아. 저번 시간에 그렸었죠.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생태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뭐였지? 무생물적인 요소가 있었죠.
여기 생물적인 요소가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생물적인 요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생물적 요인이라고 나왔었나?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해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생태 피라미드에는 지금 분해자는 없잖아. 생산자하고 소비자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의 세 가지 생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고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물질은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물질은 이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는 자꾸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야. 어떤 형태로 방출이 되니?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질은 순환이 됩니다. 물질은 순환이 된다고. 근데 에너지 순환은 안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하죠? 에너지 순환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밖으로 방출돼 버린다. 그러니까 모자라잖아. 그럼 채워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받아야 되지.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는 거야. 우리 무생물적인 요소 중에 빛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는 거지.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체온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열로 방출이 되는 거지.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에서도 열이 나가고 1차 소비자에서도 열이 나가고 그죠? 2차 소비자에서도 열이 나가고 분해, 곰팡이들이 세균이 분해하면서 또 열이 발생하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퇴비. 그죠? 그래서 퇴비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거기서 열이 엄청나요. 잘못하면 불도 나. 퇴비 쌓아놓으면. 불납니다. 이번에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그 고물상. 그죠? 고물상에서 이번에 불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 왜 그러냐면 폐지 같은 걸 쌓아놨는데 그 폐지에서 이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불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불이 붙기 쉬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폐지 중에 그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있었잖아. 케이크 그 껍데기. 그 생일 케이크 껍데기에 뭐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성냥 같은 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폭죽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을 받아서 거기 불나가고 야적장에 쌓아놓으면 그 내부에 열이 축적이 돼갖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예지만 우리 퇴비 같은 걸 쌓아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열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갖고 겨울에도 보면 되게 따뜻해요. 막 김이 먹으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기 밑줄 그어놔볼까? 몇 번째 줄이니? 하나, 둘, 셋, 넷. 생물의 세포로 방출된 열에너지는 생물이 다시 이용하지 못한다. 그죠? 방향성이 있어 한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 여기가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한 방향으로 가버린다.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 이런 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다시 순환이 안 되니까 얘를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말입니다. 물질 순환하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열에너지로 빠져나간다.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생태 피라미드 설명이 나와있죠? 그림으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아까 증가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에너지 효율만 증가한다. 요거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에 생태계 평형. 자, 평형이라고 하는 거, 너네 혹시 평형이라는 용어를 좀 아니? 평형. 평형은 우리 과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는 이퀄리브리움. 근데 이퀄리브리움이 도대체 평형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평형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이걸 좀 더 번역을 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이거 이제 이런 평형을 갖다가 생태계에서 따온 거야. 평형이라는 용어를. 이 동적 평형 상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좀 화학에서 다뤄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화학에서 니네 용해 평형이란 말 들어봤니? 비커에
포화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소금을 여기다 막 집어넣어요. 우리 소금은 NaCl 기성분이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하고 소금이라고 하지 말고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어서 물에 녹입니다. 그럼 넣으면 계속 녹아요. 계속 녹아들어가. 이런 용액을 뭐라 그러지 우리?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하지. 계속 녹아요. 계속 녹아들어가. 그러다가 왕창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밑에 허옇게 안 녹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위에 용액을 뭐라 그러니? Saturated가 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포화용액이야. 그랬을 때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 용의 평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과연 평형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더 이상 녹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제. 평형이라는 의미는 녹고 있어요. 녹고 있는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까? 이 표면에서 이 고체 부분하고 이 액체 부분 사이에서 자 녹는 속도하고 고체로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상태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앞으로 이제 평형이라는 의미는 내부에서 뭔가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 녹으면 석출돼요. 이게 속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평형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그 내부는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생태계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영국 B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그런 생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숲을 먼저 보여주고 숲 안에 나무를 보여주고 나무 속에 이제 막 벌레들도 보여주고 새들도 보여주고 막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대자연의 숲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같고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에 클로즈업해서 쭉 들어가 보면 거기서 엄청난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형이란 이클리브리엄 용어 자체는 어떤 의미다? 내부에서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 이런 거를 갖다가 동적 평형 상태다 또는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태계에서도 이런 평형이 적용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교재 보면 나와 있죠.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나와고 인간이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거기 그래프에 나와 있지. 자, 그래프 보면 그래프 살짝 그려볼까 여기다가 여러분 책 125페이지에 그래프 나와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어떻게 돼 있니 얘가? 사슴 개체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 다음에 초원의 생산량이 이렇게 줄고 있네요. 줄었다가 늘어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늑대 개체수를 쭉 줄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늑대예요. 그래서 늑대를 갖다가 사냥을 허용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늑대를 왕창 잡아버렸어. 늑대 숫자가 확 줄니까 어떻게 될까요? 늑대한테 바로 잡아먹혔던 누가? 사슴이 갑자기 확 늘지. 사슴이 확 늘죠. 그럼 사슴은 뭐를 먹어? 풀 뜯어먹죠. 그러니까 사슴이 되니까 풀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개입해갖고 늑대를 갖다 죽여버렸더니 늑대를 포획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늑대가 잡아먹었던 사슴이 늘어나는 거야. 포시자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근데 사슴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슴이 풀을 많이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원에 풀이 줄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뭐야? 풀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야. 고점을 찍다가 먹이 경쟁에서 이제 풀이 없어갖고 이제 얘네들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얘 죽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 다시 살아나지.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성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평형의 회복 과정이라고 나와 있지. 그 그림을 한번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우리 책에 있는 거 잘 보세요. 먼저 생태계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안정한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생명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 이런 구조면 참 좋긴 해요. 어떻게 돼? 밑에가 중등부가 탄탄하고 위에 고등부고 고3이고 고3은 손이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근데 고3이 실적이 낮으면 또 학원이 좋은데 사실은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그림은 사실은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면 학원 운영하기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고등부가 수강료가 비싸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제 뭐가 있어? 에너지량이 많고 개체수가 많은 생산자가 있죠. 풀 뜯어먹는 풀이야 풀. 그 다음에 이제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런데 갑자기 얘가 이만큼 늘어버린 거예요. 미치겠처럼 이렇게 늘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늘면 이제 단계적으로 늘어나겠지. 얘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늘어나고, 얘는 어떻게 돼? 풀어버린다고. 풀로만 뜯어먹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되긴 하지만 풀이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아까 사슴 떨어지듯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또 이 얘네들 또 감소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감소하죠. 그러니까 잠깐 늘었다가 밑에 밑에 있는 생산자들이 줄어드니까 또 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평형 회복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용어를 알아두세요.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평형 회복이라고 한다. 됐죠? 그게 바로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니네 이제 126페이지 펴볼래요? 이 멸치가 생태계 평형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실험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니네 멸치 똥 따봤니? 멸치 이쪽에 시커먼 똥 있죠? 먹으면 쓴맛이 나잖아. 그래서 우리 멸치 볶음 같은 거 할 때 그거 다 띄잖아요. 멸치 똥 따는 거. 그래서 그 멸치 똥은 똥이 아니고 그게 내장이에요, 내장. 그래서 멸치를 이제 우리 실험할 때 이제 하다가 좀 미지근하면 뜨거운 물에다가 이걸 불려요. 그럼 이제 얘가 말린 애이기 때문에, 건멸치이기 때문에 물에 불면 좀 커져요. 그러면서 이게 팽창해요. 그럼 이제 거기 위가 있어. 그래서 위를 칼로 자르면 그 위 속에 이제 플랑크톤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멸치는 아마 육식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을 거야. 그런데 개체수가 이 표 봐봐요. 표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 감소됐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증가했고 상어가 감소했어. 이게 뭐예요? 지금? 멸치가 감소한 거야. 멸치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멸치가 감소하니까 어때요?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지 않겠지. 그러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난 거야.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늘어났으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은 당연히 감소했을 것이고, 멸치가 줄었으니까 멸치를 잡아먹는 상어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순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는 이 상태는 멸치 개체수가 감소한 상태야. 멸치 개체수가 감소하다 보니 그걸 잡아먹는 상어 개체수가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멸치가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늘어날 것이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니 그걸 잡아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계속 평형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생태 피라미드의 평형 회복입니다. 그 정리에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강의할 때도 많이 봤었는데 생태계 보존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일적인 요인이, 그 이제 자연적인 요인은 산불, 동그라미 치세요. 산불, 지진, 홍수, 산사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 어떻게 나고,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요인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죠.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생태계가 훼손되는 거는 숲에서 그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휴양지를 만든다든지, 골프장이 제일 문제죠. 골프장 만들 때 뭐 이런 거. 그다음 대기오염, 공장을 많이 돌리거나 자동차를 많이 타가지고, 그죠? 대기오염 일으켜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도 주고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수질오염. 옛날에 모 회사에서 낙동강에다가 페놀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뿌려가지고, 지금은 그 회사가 이미지 쇄신을 해서 우리는 그런지도 몰라요.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난 지켜볼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낙동강에다가 페놀 독극물이에요. 먹으면 죽어. 근데 그걸 갖다가 식수원에다가 그걸 막 버리고 막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수질오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 굉장히 중요하죠. 물 바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오염은 대표적인 이제 산성비가 대표적이라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무슨 유기물질 같은 게 이제 들어가고, 뭐 예전에 구제역막하고 그 다음에 돼지 많이 살처분했을 때 돼지를 막 다 땅에다 묻었잖아. 얘네들이 부패해가지고 이제 막 침출수로 나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토양오염이야. 토양의 유기물들을 과도하게 저기 해가지고 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오염 또 뭐가 있니? 요새는 그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묻어놓잖아요. 매립을 하면 비가 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국물이 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에 스며드는 거죠. 토양오염의 문제점은 지하수로 오염시키는 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사냥, 밀렵 이런 거 이제 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징역형까지도 지금 야생동물을 잡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존을 해야지 환경이 보존이 되고 생태계가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인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넘겨봅시다. 127페이지는 뭐 그냥 도덕책 같은 얘기죠.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 있지. 야,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복원해서 요새 하천 복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복개천을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도로 막 저기 하려고 저기 하천을 막아버렸어. 그래갖고 지하로 막 물이 흘러가게 하고 위는 도로가 되고 거기 상가 짓고 막 했어. 그래갖고 지하에 괴물 같은 애들이 막 나오게 된 거죠. 영화 괴물 봤죠? 그런 애들. 그래서 막 돌연변이들이 생겨갖고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 해치고 막 이런 게 그런 거에 오는 그런 개연성을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 복원을 하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MD가 사업한 거 중에 첫 번째 있잖아요. 청계천 복원사업. 그래서 청계천 한 번씩 가봐니? 원래 거기가 복개천이었어. 위에 덮어가지고 도로였다고. 근데 다 뚜껑 열고 거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청계천 복원했잖아요. 그런 복원 사업들을 한다.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복원해서 평형이 깨진 생태계를 되살린다. 도로나 댐 건설할 때 생태 통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도로 만들 때 산을 자른다 그랬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니? 서식지 단편화라 그랬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냥 터널을 뚫어버려. 근데 옛날에 기술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여기 산을 이렇게 두 개 절개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도로를 만들었어. 여기 곰돌이네. 여기 외갓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곰돌이네 집. 외갓집 가야 돼, 곰돌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산이 끊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도로를 한번 건너볼까? 아이가 80밖에 안 돼, 곰돌이는. 그리고 저기서 막 자동차가 와요. 제가 막 시속 이런 거 얼마인지 모르잖아. 건너다가 못 지킨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갖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나눠지고 단편화. 얘는 이모네 집 외갓집을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뭐를 생태 통로를 열어. 생태 육교 들어봤지? 생태 육교. 야근이 여기 얘네들 글씨를 읽니? 생태 육교라고. 여기는 뭐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거래. 그래서 생태 육교를 만들어요. 얘네도 니네하고 똑같아. 귀찮아서 가기 싫은 거예요. 저기까지 뭐하러 돌아가? 여기 길이 있는데 또 좋은 기준을 그러고 또 어떻게 하냐? 문제. 여기다가 무슨 뭐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걸 갖다 놔야지 얘네들이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로드킬 당하는 이유가 얘네들도 멀리 가기 싫어하는 거야. 돌아가기 싫죠. 가까운 데 가로질러 가고 싶어. 본능이죠, 본능. 니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무단횡단 하면 안 돼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데 되게 많아. 근데 보통 IQ가 100이 안 되나 봐요. IQ가 한 90 정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거든요. 속도감이 없는 것 같아. 그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막 뛰는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 우리가 뭐라 그래? 스몬비라고 그러죠. 이런 용어가 생겼죠.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야. 완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가는 좀비들이에요. 니네 그러고 다녀.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 스마트폰에는 우리 자동차의 DMB처럼 이동할 때 화면이 사라지게 하는, 화면이 이동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법안을 하려고 해요. 이제 통신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동하면서 보니까 멈춰서 봐야지 보이는 게 이동하면 사라지게. 요새 이제 대구에서 시행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횡단보도를 바닥에 설치했어. 저기 신호등. 그래서 바닥 신호등이 요새 시범적으로 운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면서 보는 것 때문에 저기 신호등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어. 그래서 바닥이 파란 초록색 뿌리면 감도는 거야. 보면서. 근데 바닥이 빨간색이면 거기 가다가 쓰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런 것까지 나왔어. 지금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어. 스몬비. 너무 니네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스마트폰을. 그래서 선생님도 스마트폰 뺏기는 하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졸다가 쉬는 시간 되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쉬는 시간 차라리 좀 자. 쉬는 시간 주면 스마트폰 보고 있고 수업 시간에 졸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현상들. 귀찮은 거 되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로드킬 당한다.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생태육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런 단편화들을 갖다가 막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죠.
거기 보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복원된 하천도 그림이 나와 있고 생태 통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사는 아파트도 위에 보니까 막 흙 갖다 놓고 거기에 막 나무 같은 거 심어놨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산 꼭대기 저기 건물 꼭대기에 막 정원이 있어. 그런 게 옥상 정원이죠. 옥상 정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가꾸고 도시의 숲이나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죠. 우리 청계천에도 청계천 위에 그 다리 복원했잖아요. 그 다리 위에다가 막 공원도 만들고 막 이러죠. 그런 내용들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한다. 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거기다 쓰세요. 늪이나 습지 같은 애들. 늪. 우리나라 대표적인 늪 뭐 있어요? 우포늪 죠, 우포늪. 그 다음에 저기 서해안에 소래습지라고 있어요. 거기는 갯벌이야. 그래서 늪이나 갯벌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육지나 이런 데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하고 멸종위기 처한 애들은 이제 저기 보호를 해야죠. 천연기념물로. 이게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얘네 황새죠, 황새.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저기 충청도에 교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교원대학교가 이 황새 복원 사업을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했었어. 황새가 우리나라에 이제 철새로 왔었는데 이 황새가 천연기념물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다 멸종될 위기에 있어가지고 얘를 보호하자고 그런 차원에서 한 쌍을 갖다 복원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복원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몇백 마리가 복원이 된 거야.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끊겨가지고 먹을 게 없어. 황새를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많아갖고 얘네 먹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어갖고 얘를 복원했는데 유전자 뭐 어쩌고 해갖고 복원했는데 너무 많이 복원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렇다고 이걸 천연기념물인데 민간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과도하게 복원을 한 거지. 그런 경우도 있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면 어느 정도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번 볼까요?